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직함도 아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비밀,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다. 인생은 전장에서만 피를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매일 대화라는 이름의 전투에서 신뢰를 잃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스스로의 운명을 갉아먹는다. 노년이 고독해지고 친구가 떠나며 기회가 사라지는 건 우연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드러낸 약점, 계산 없이 한 조언, 이 모든 게 당신의 말년을 조용히 파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당신은 여전히 입이 가벼운가? 아니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침묵을 알고 있는가? 이 글은 당신에게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은 오늘 이후 절대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선택하라. 말로 죽을 것인가? 말로 살 것인가? 조선 500년의 뿌리는 단 하나의 진실로 수렴한다. 이 나라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지배층을 위한 체제로 설계되었고 그 설계도는 지금까지 교묘히 살아남아 우리의 상식과 습관을 지배한다. 양반 10%, 평민 20%, 노비 70%, 숫자는 잔혹했다. 이름도 성도 없이 춘삼이 사월이로 불리던 사람들이 조랑말 두 필값에 사고 팔리던 사회에서 사람의 존엄이 설 자리는 없었다. 권력은 세금을 거두고 군역을 면제받았고 평민은 전정, 군정, 환곡의 삼중고로 삶을 갉아먹혔다. 이유는 위로 흘렀고 책임은 아래로 떨어졌다. 1800년 정조사후 어린 임금들의 즉위와 외척 가문의 전횡은 체제의 균열을 더욱 벌려놓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나라가 흔들릴수록 장부를 맞추기 위해 민중의 살점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췄다. 19세기 중반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 족보를 샀다. 신분을 올려달라며 몰락 양반의 문을 두드렸고 1909년에는 드디어 전 인구가 성을 가졌다. 그러나 이는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굴레였다. 김이박으로 대표되는 몇 개의 거대 성씨가 인구의 절반을 뒤덮었고 개성은 지워졌다. 같이 해야 산다는 구호는 연대가 아니라 획일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다수의 가난을 비가시화하고 소수의 지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는 온통 모서리를 깎아냈다. 그 습성은 근대의 문턱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국가는 필요할 때만 국민을 불렀다. IMF 외환위기 때 달러가 한 톨 없던 나라가 금 모으기 운동으로 버텼다. 시민은 결혼 예물까지 풀었고 국가는 공적 자금으로 은행과 대기업을 살렸다. 그러나 위기 이후의 분배는 어땠는가? 위로 향한 구제는 관대한데 아래로 향한 보상은 인색했다. 민중은 감내하고 엘리트는 향유한다. 조선의 공식을 현대가 답습한 것이다. 왜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오랜 시간 국민은 서열의 바깥, 정책의 대상이었지 주권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발언은 허용되되 영향력은 차단되고 참여는 동원되되 결정권은 위에서 행사된다. 그 사이 정책은 시혜의 언어로 포장되고 책임 정치는 감내의 미덕으로 바뀐다.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을 조건 없이 존중하는 법을 잊었는가? 노비가 문서 하나로 사람과 물건 사이를 오가던 시절부터 족보를 사서 성을 얻던 시절을 거쳐 오늘날 스펙과 자산으로 사회적 성을 부여받는 이력의 시대까지 한국 사회는 형태만 바뀐 신분의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래서 청산해야 할 것은 일제 36년만이 아니다. 더 오래된, 더 깊은 조선 500년의 서열 문화다. 서열은 효율을 가장해 공공선을 좀 먹고 품격을 내세워 평등을 지운다. 이 뿌리를 드러내고 도려내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제도적 화장에 그친다. 국가가 시민을 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접하는 순간 정치는 비로소 공포가 아니라 책임을 배운다. 역사는 말한다. 백성을 무시하는 나라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과거의 설계도를 계속 복사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가치를 중심에 둔 새로운 도면을 그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군인을 대하는 태도는 국가의 품격을 드러내는 가장 빠른 리트머스 시험지다. 미국 공항의 보딩 게이트 앞을 떠올려보자. 퍼스트 클래스, 영유아 노약자, 다음 바로 액티브 듀티 밀리터리. 이들은 이코노미에 타더라도 비상구열로 안내받고 복장을 갖춘 채 통과하면 주변 승객이 먼저 일어나 자리를 내어준다. 당신이 지켜줘서 내가 산다는 문장이 예의가 아니라 규범으로 작동한다. 식당에서는 군인 테이블의 영수증이 종종 미지불로 남는다. 누군가가 먼저 계산을 끝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훈련 중인 장병들이 5성급 호텔에서 숙식하며 작전 수준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배려하는 사례도 낯설지 않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 분모는 선전이 아니라 계약이다. 평시에 안전을 생산하는 이들에게 사회가 먼저 감사를 지급하고 국가는 제도적으로 그 감사를 정산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불편한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지뢰사고로 다리를 잃은 장병이 치료비와 보상 사이에서 서류와 시간에 갇혀 전전긍긍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군 복무는 청년의 경력 단절로, 군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편의 주체로, 예비역은 소리 없이 세금만 내는 익명인구로 관리되어 왔다. 애국심은 동원될 때만 호출되고 보상 단계에서 계산기는 작동한다. 장병이라 죄송합니다라는 자조의 밈이 탄생할 정도로 군 서비스는 개인의 손해로 간주되고 군인 우선 대신 군인 불편이 일상 언어로 스며들어 있다. 이 간극은 정책의 숫자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상징, 제도, 문화의 삼박자가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징의 부재다. 공항역 터미널에서 현역 군인 우선 탑승구 대기열을 병시하고 공공기관 창구 응급실 트리아지에서 현역 전상자 우선 표지를 표준화하며 공식 행사에서 군인의 좌석 호명 예우 절차를 의례로 고정해야 한다. 예우는 예외가 아니라 프로토콜일 때 힘을 갖는다. 둘째, 제도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 전상, 공상 판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무과실 원스톱 보상체계, PTSD를 포함한 평생 정신건강 케어, 군 복무 경력의 민간 인정, 호봉, 자격 점수과 복무 중 대학 자격 교육의 학점 정식 편입, 훈련 작전 중 숙박 급식 이동의 표준 상향, 최소한이 아니라 작전 준비도 최대화 기준으로 스펙트럼을 재설계해야 한다. 보상은 사고 처리비가 아니라 국가 안정성 유지비로 회계 항목을 바꿔야 한다. 셋째, 문화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에 해당하는 일상 언어를 퍼뜨리고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할인, 좌석 배려, 우선 서비스 참여를 세제 혜택 홍보 인증으로 연결하며 드라마 예능에서 군인의 희화화, 악역 고정 캐릭터를 줄이고 전문성과 인격을 보여주는 서사를 늘려야 한다. 교과 과정에서는 국방 의무를 남자 청년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 시민권 계약의 핵심 모듈로 가르쳐야 한다. 넷째, 정치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매년 국방 예산 심의에서 전력 증강과 장병 삶의 질 개정을 동등 비율로 공개하고 예산 삭감 시 우선순위 변경 사유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책임 정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출의 투명성이 곧 예우의 신뢰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혁명이 아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서도 시작된다. 패트리샤라는 여성이 미군 12명의 식사값을 조용히 결제하듯 우리도 식당에서 군인에게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다. 강연자가 군인을 보면 내가 계산하겠다고 결심했듯 개인의 감사를 생활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다. 군인을 존중하자는 말은 전쟁을 숭배하자는 뜻이 아니다. 폭력의 미학이 아니라 문명의 예의다. 평시의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매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국가는 더 단단해지고 정치인은 더 겸손해지며 청년은 군복을 손해가 아닌 가치로 해석하게 된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군인 우선은 과잉이 아니라 정상이다. 오늘 바로 보딩게이트에서, 창구에서, 우리 식탁에서 시작하라. 임진왜란의 초반 17일 왜군 15만 8천이 부산에 상륙해 한양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저지전이 없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국가 설계가 백성의 안전이 아니라 왕조의 보존에 맞춰져 있었음을 증명한다. 방어체계의 핵심이었던 재승방략은 중앙의 통합지휘가 아니라 각 골은 각자 지켜라는 책임 전가의 문서화였다. 상주로 진격하던 고니시 부대 1만 5천 앞에 파견된 젊은 장수 이일에게 중앙이 준 병력은 고작 300, 도착 시점엔 도주로 60이 남았고 충주 탕금대의 신립은 훈련도 장비도 미비한 기마병 8천을 배수진으로 묶은 채 조총의 사멸 사격 앞에 전멸을 허용했다. 이때 왕은 선조였다. 그는 상주, 충주, 용인에서 연패가 이어지자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로 도망하며 백성과 함께 지키자가 아니라 왕조를 먼저 보전하자를 선택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불길에 휩싸일 때 불을 붙인 건 왜군이 아니라 공노비들이었다. 장애원, 노비문서 창고, 이 가장 먼저 타올랐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가에서 백성은 자신을 억압한 문서부터 불태워 자유를 쟁취하려 했다. 이 장면은 상징적이다. 조선의 군대는 백성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다. 양반은 군역과 세금을 면제받고 평민은 전정, 군정, 환곡으로 삶을 저당 잡힌 채 전장에 내몰렸다. 중앙군은 임금의 거둔과 궁궐을 지키는 데 최적화되었고 외적 침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동원만 있었지 준비와 책임은 부재했다. 인사제도는 공신 문벌의 정치적 안배였고 지휘체계는 서열의 정치였다. 전술 전기가 아닌 체면 전리가 우선했고 병영은 훈련장이 아니라 관습의 보관소였다. 반면 바다에서는 판옥선과 화포로 무장한 수군이 체계적 훈련을 통해 우위를 점했다. 이순신이 4월 12일 이미 수군을 단련해 13일에 닥친 전시에 대비했기에 내의 보급선이 살아났고 그 덕에 조선은 완전 붕괴를 면했다. 같은 나라 군대인데 육군은 무너지고 수군은 버텼던 이유는 간단하다. 한쪽은 행사의 군대였고 다른 한쪽은 임무의 군대였다. 제도는 사람을 만들고 임무는 문화를 만든다. 임금을 위한 군대는 패배 앞에서 도망의 논리를 합리화하지만 백성을 위한 군대는 보급선과 생존선을 먼저 복구한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도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조는 공신 책봉에서 장수 18명 외엔 호송무리 86명을 높여 보상했고 민간에서 스스로 일어난 의병은 훗날 반란 잠재 세력으로 낙인 찍혀 탄압됐다. 공로의 배분이 왕에게 충성한 정도로 환산되는 체제에서 백성의 피와 땀은 언제나 기록바퀴였다. 결국 조선의 구조적 모순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방어의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 왕조였다는 점. 지휘, 보급, 동원이 궁궐 중심으로 짜여 위기시에 국토 방어가 비어 있었다. 둘째, 책임의 방향이 아래로만 흐른다는 점. 세금, 군역, 환곡의 부담은 평민에게 집중되고 의사결정의 실패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셋째, 인사의 기준이 능력과 임무가 아니라 문벌과 의례였다는 점. 최전선은 대비 없이 내몰리고 후방은 예우와 체면으로 채워졌다. 그러니 백성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도 백성을 배신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구조가 사람을 배반하면 사람은 구조를 우회한다. 공노비가 불태운 장애원, 의병이 스스로 조직한 보급, 수군이 다시 연 바닷길, all of these는 백성을 위한 나라가 부재할 때 백성이 스스로 국가 기능을 대행하는 장면들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실패의 책임을 위에서부터 저 내려오는 계약이다. 조선은 그 계약을 체계적으로 파기했다. 그래서 역사는 묻는다. 전쟁의 실패가 군인 개인의 무능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왕조 설계의 실패였는가? 답은 명확하다. 설계가 잘못되면 천재도 실패하고 설계가 오르면 보통의 사람도 이긴다. 조선은 전자를 선택했고 백성은 그 대가를 치렀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를 먼저 고치지 않으면 어떤 무기와 어떤 동맹도 우리의 등을 지켜주지 못한다. 면천 약속은 조선이 백성에게 건 마지막 계약이었다. 임진왜란의 화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던 순간 유성룡이 선조의 도주를 만류하며 제안한 그 원웨이 계약, 적이 목 하나면 상, 둘이면 면천, 셋이면 벼슬은 국가가 처음이자 거의 유일하게 노비에게 건 조건부 시민권이었다. 반포는 더뒀다. 왜군의 칼끝이 턱 밑에 닿고 나서야 왕명은 늦게 흘러나왔고 그때 비로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로 몰려들었다. 백정과 노비가 이순신의 깃발 아래 모였고 판옥선이 던져준 일회용 사다리 위로 솟구치는 일본 병사의 목을 수확하듯 베어냈다. 수급은 소금에 절여 마당 장독대에 눕혀졌다. 면천은 내일 받을 어음이었고 소금은 어음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보험이었다. 이 잔혹한 물물 교환은 한 가지 믿음에 기대서 있었다. 국가가 약속을 지킨다면 나는 사람이 된다. 전쟁이 꺾이고 숨이 고르자 노비들은 관하로 갔다. 피가 마른 수급과 함께 왕명이 새겨진 기대를 들고 줄을 섰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도망갔던 양반이 돌아와 상소를 올렸다. 노비를 대량으로 풀면 나라 기강이 무너진다. 선조는 공신을 104명 책봉하며 장수 18명, 외 나머지 86명을 임금을 호위한 무리에게 돌렸고 의병은 잠재적 반란 세력으로 분류해 사법, 군사적 압박을 더했다.
면천은 행정기술로 지워졌고 전장의 견적서를 들고 뛰어든 민중의 공로는 기록 외부로 밀려났다. 국가가 발행한 자유어음은 부도 처리되었고 신분을 넘어 인간이 되고자 했던 최후의 시도는 왕명 앞에서 좌초했다. 이 배신은 사건이 아니라 체질이었다. 전시에는 백성의 몸을 담보로 약속을 발행하고 평시에는 체제의 안정을 명분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이중회계, 그 결과 신뢰의 주권은 상실되었다. 국가는 위기 때만 국민을 부른다. 대가를 치를 때는 기억상실에 걸린다. 이 문장이 민중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자 다음 전쟁에서 국가는 더 비싼 대가를 치렀다. 병자호란 직전 왕조가 아무리 호소해도 백성은 오지 않았다. 이미 한 번 속은 사람은 또 속지 않는다. 사회심리의 지층에서는 더 깊은 붕괴가 진행됐다. 공동체는 희생, 보상, 신뢰, 재결 속의 회복고리를 잃었고 각자 도생이 미덕처럼 통용되기 시작했다. 공권력은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 약속의 파기자로 인식되었고 법은 권력의 편의적 도구로 번역됐다. 그 순간부터 국가의 동원은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 계산과 충돌했고 공공선은 체제 유지 수사로 값이 떨어졌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계약이어야 한다. 계약은 실행, 검증, 책임의 3요소로 구성된다. 전시동원 약속이라면 전후 면천 보상 신분 정리까지 자동으로 집행되는 원스톱 사법 행정 라인을 법률로 강제했어야 했다. 주무부처의 재량이 아니라 법정 기한과 무과실 원칙으로 귀결되는 시스템이었어야 했다. 공신은 왕의 체면이 아니라 공적 기여로 산정했어야 했다. 기록은 누락이 아니라 영예의 등재여야 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면천 약속 파기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왜 공공정책을 시혜로 의심하고 보상을 청탁으로 오해하며 애국을 호구로 경계하는가를 설명하는 원죄가 되었다. 계약을 어긴 국가는 다음 위기에서 더 큰 비용을 치른다. 사람은 그 기억으로 움직인다. 백성은 뼈로 배웠다. 약속을 지키는 국가만이 나의 목숨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학습 효과는 곧 이어질 비극의 무대에서 냉혹하게 검증된다. 병자호란은 무력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의 상실이 국가를 붕괴시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정은 군사 조직을 재건하기보다 반정 재발을 두려워해 진법 훈련을 금지하고 장수를 견제하는 정치를 일상화했다. 전장은 사라졌지만 훈련은 돌아오지 않았고 백성에게 발행했던 면천 보상의 어음은 부도 처리되었다. 1636년 겨울 청의 철기병이 남하하자 방어선은 종이장처럼 찢어졌다. 14만이 몰려오는데 중앙의 지휘는 통합되지 않았고 인조는 개성과 한양을 거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시간을 벌었다. 그 사이 조정은 다시 백성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전쟁이 끝나자 약속을 지우던 손이라는 걸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지 않았다. 억지로 모은 병력도 있었지만 훈련이 없는 동원은 공포로 이어졌고 경기도 광주 일대 고개를 오르내리며 맞닥뜨린 청의 기동 앞에서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도주와 난전, 아군끼리의 압사까지 전투가 아니라 붕괴였다. 이는 병력의 많고 적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신뢰가 끊어진 조직은 명령, 이해, 복종의 회로가 작동하지 않고 개인은 생존의 알고리즘으로 회귀한다. 국가는 백성에게 함께 버티자를 말할 자격을 이미 잃었고 백성은 또 속지 않겠다로 대답했다. 남한산성의 버팀은 전략이 아니라 지연이었고 결국 삼전도에서 309 고두의 굴욕이 의례로 치러졌다. 역사 기록에는 과장된 숫자가 없지만 민심은 머리가 터지도록 절하라고 저주했다. 의례의 목적은 항복이 아니라 심판이었다. 여기서 본질을 보자. 신뢰는 세 겹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예측 가능성.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임진왜란의 면천 파기가 이 층을 무너뜨렸다. 둘째, 공정성. 부담과 보상이 비례한다는 감각. 전정, 군정, 환곡의 하중을 평민에게 몰아놓고 공신 책봉을 호위무리에게 배분하자 저층이 붕괴했다. 셋째, 유능성. 국가가 위기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 진법 훈련의 금지, 지휘의 파편화, 보급 정보의 실패가 이 층을 박살냈다. 세 층이 동시에 무너지면 외교의 선택, 척화, 주화과 전술의 선택, 개활지 요새전은 의미를 잃는다. 어떤 선택을 하든 수행할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병자호란은 그래서 무슨 노선을 택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택한 노선을 집행할 신뢰를 갖고 있었는가의 문제였다. 왕조는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만 국민을 호출했고 평시에는 그들을 통치의 대상, 침묵을 전제로 한 인구로 취급했다. 호출과 망각이 번갈아 이어진 결과 백성은 전장에 나서기 전에 계산부터 시작했다. 지금 죽으면 우리 집은 무엇을 얻는가? 계산이 0이면 발걸음은 멈춘다. 이 틈을 청에 조직화된 기동과 화력이 파고들었고 남한산성의 성벽은 돌로 쌓았지만 그 안의 조직은 실내로 쌓지 못했다. 굴욕 이후에도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왕조는 살아남았고 백성의 상처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병자호란은 사건이 아니라 진단서다.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면 전쟁은 외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 신뢰의 시험이며 시험의 점수는 전장에서 아니라 평시에 매겨진다. 신뢰를 쌓지 않은 국가는 전쟁이 시작되는 날 이미 패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청궁을 찍고 들어온 칼날은 한 여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조선 국가의 마지막 자존을 끊어냈다. 명성황후 시해 이른바 을미사변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의 주권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사건이었다. 일본은 동학농민전쟁 이후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청일 간 대리전 1894-1895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 독립을 선언케 하며 청의 종주권을 떼어냈다. 외피는 독립이었지만 실질은 고립이었다. 그 공백을 메우려 명성황후는 러시아에 기댄 균형 외교를 시도했고 일본은 이를 조선 장악의 최대 장애로 규정했다. 그렇게 여우사냥이라는 이름 아래 외부 세력이 왕궁의 심장부까지 침투했고 국왕의 눈앞에서 왕비가 모욕과 폭력 속에 살해되고 시신마저 훼손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외세의 범죄만 탓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왜 국문은 그렇게 쉽게 열렸는가? 왜 조정은 정보, 경호, 위기관리에 최소한도 작동시키지 못했는가? 핵심은 내부의 무력화였다. 권력은 파벌로 쪼개져 서로를 경계했고 군대는 반정제발을 우려한 정치가의 불신 속에 훈련과 충성의 회로를 잃었다. 궁궐 보전에만 집착하던 체제는 정작 궁궐을 지키지 못했다. 사건 직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관 파천 1896했고 국정은 외교 공백과 권력 공백의 이진공 상태에 빠졌다. 국왕의 안전이 타국 공관을 통해 보장되는 순간 조선의 주권은 상징과 실질에서 동시에 훼손되었다. 일본은 시간을 벌었다. 1902년 영국과의 동맹으로 테러 견제의 국제 면허를 확보했고 1944-1905년 러일 전쟁 승리로 한반도 지배의 군사 외교적 명분을 쥐었다. 같은 해 미국과의 상호 인식, 미국의 필리핀, 일본의 조선에 더해 영일 동맹의 재개정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우월적 이해관계를 사실상 국제적으로 공인했다. 이 직후 체결된 을사누갱5은 외교권 박탈이라는 이름의 주권 절단이었다. 통감부가 설치되고 내정까지 관여하는 사실상의 보호국 체제가 출범했다. 다시 묻자. 누가 이 길을 열었는가? 외세의 탐욕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 엘리트는 권력 유지가 국채 유지와 동일하다는 착각 속에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만들지 않았고 국방을 반정 대비의 도구로 취급했으며 외교를 체면과 의례로 소비했다. 을미사변은 그래서 타자의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이 초대한 참사였다. 왕비가 살해된 날 조선의 권력은 내부 결속이 아니라 내부 공포를 택했고 그 선택은 곧 국가 기능의 총체적 정지를 뜻했다. 국제정치는 냉정했다. 힘의 공백과 신뢰의 공백을 동시에 드러낸 국가에 누가 손을 내미는가. 일본은 군사력과 조약, 여론전과 제도화를 차례로 쌓아 조선을 제도권 안에서 해체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국가의 상징은 장식이 아니라 억제력이다. 왕비가, 청와대가, 국회가 공격받는 일이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상징의 붕괴가 곧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균형 외교는 선택지가 아니라 역량이다. 내부의 신뢰, 군사적 준비, 행정의 유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균형 외교는 구걸 외교로 추락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외세의 칼은 언제나 우리의 틈으로 들어온다. 파벌이 국가를 대체하고 체면이 능력을 압도하고 동원이 보상을 배신하는 체제가 지속되는 한 어떤 동맹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다. 명성황후 시해와 그 뒤를 이은 러일 전쟁 을사늑약의 연쇄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내부가 무너지면 외부는 정리를 시작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노의 재현이 아니라 재발의 차단이다. 상징을 지키는 준비, 권력을 절제하는 법, 외교를 떠받칠 힘. 이 셋을 갖추지 못하면 근대사의 치욕은 과거가 아니라 반복이다. 일제강점기는 단지 36년의 점령이 아니었다. 조선 500년의 서열 문화 위에 식민 통치의 폭력적 행경찰 사법체계가 더 씌워지며 지배가 기술이 된 시간이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해방 이후다. 패망과 함께 일본은 물러났지만 그들이 남긴 관료의 기술, 경찰의 관성, 사법의 형식, 언론의 문법, 자본의 네트워크는 다른 깃발 아래에서 다시 작동했다. 미군정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렇게 식민 관료, 경찰, 법조, 경제 인맥의 상당수가 재임용되거나 재배치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기술은 교체되지 않았고 권력은 새로워진 듯 보이되 통치의 습관은 낡은 방식으로 돌아갔다. 독일이 전범 정리와 나치 청산을 통해 제도 교육 상징을 바꿨다면 우리는 친일 청산을 과거 논쟁으로 밀어놓은 채 국가 건설의 속도를 택했다. 그 사이 식민지기의 사상, 치안, 치료 명목의 폭력 장치가 다른 이름으로 재가동되었고 법은 시민을 보호하기보다 체제를 관리하는 도구로 남았다. 경제 영역에서도 식민지기의 조달 하청 문화와 특정 상공 집단의 네트워크가 전후 산업화 과정에 편입되며 관치 특혜, 독점의 문법을 강화했다. 친일은 개인의 배신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관성이다. 그래서 청산은 보복이 아니라 재설계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기록을 복원하고 열어야 한다. 식민 통치기 인사, 치안, 사법, 경제 자료를 최대한 발굴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재직 이력과 권력 행사 과정을 투명하게 연결해야 한다. 둘째, 법적 제도적 단절을 명문화해야 한다. 인권 침해, 부여사익 편취가 확인된 사례와 그 연쇄를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역사적 판단의 영역에서 확정하고 공직, 사법, 치안 직역의 임용 승진 과정에 전환정의, 적합성 심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셋째, 상징을 바꿔야 한다. 식민 통치 협력자, 폭력기관 미화명칭과 기념물을 재평가하여 교체하고 반대로 항거, 보호, 연대의 장소를 국가 의례에 편입해 어떤 행동이 영예인가를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넷째, 재산 이익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식민협력, 폭력에서 직접적 이익을 취한 자산과 그 승계의 이력을 추적 공개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수, 공익전환 기금화하여 피해 회복과 시민교육에 재투자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문장을 교체해야 한다. 근대화의 비용, 같은 모호한 말로 폭력을 세탁하지 말고 식민지 통치가 어떤 행정기술로 사람을 관리하고 공동체를 분할했는지, 그 기술이 해방 후 어떻게 재사용되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가르쳐 시민이 통치의 문법을 감지,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사법적 용기를 회복해야 한다. 반인권적 행위, 체계적 은폐에 대해 당시 관행을 면죄부로 삼지 말고 현재의 헌법 가치로 판단하여 국가의 책임과 개별 행위의 책임을 명료히 가르는 판례를 축적해야 한다. 일곱째, 언론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식민지기 홍보 검열의 문법이 파생시킨 권력 친화적 프레이밍을 감식 교정하는 뉴스 리터러시를 공교육과 공영 미디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자료 접근권, 공개 청구권을 실질화해 권력과 자본의 은폐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청산은 과거를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시민을 통치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다. 식민 잔재를 치운다는 것은 친일파 몇 명의 흉상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동원할 때만 국민이라 부르고 보상할 때는 대상으로 격하하는 태도를 끝내는 일이다. 이 작업이 미뤄질수록 우리는 같은 실수를 다른 이름으로 반복한다. 친일 청산은 한 시대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술이다. 청산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이며 정의는 사치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효율이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의 시간이다. 시스템을 바꾸면 기억이 바뀌고 기억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정치인이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구조, 문화, 데이터에 결합된 결함 때문이다. 구조부터 보자. 승자 독식 선거제는 소수표의 결집만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폐쇄적 공천은 표보다 당 핵심의 눈치를 보게 만들며
관료제의 연속성은 선거가 바뀌어도 정책의 이익 집단 지형을 거의 흔들지 않는다. 여기에 지역 균열과 진영 언어가 가세하면 유권자는 손쉬운 동원 대상이 되고 정치인은 분열을 관리하면 승리한다는 계산을 학습한다. 문화도 문제다. 우리는 분노하되 기록하지 않고 항의하되 계약으로 끝맺지 않는다. 해시태그는 남지만 증거는 흩어지고 청원은 쇄도하지만 후속 추적은 사라진다. 침묵의 비용이 낮으니 권력의 위험도 낮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다. 정부 성과는 측정되지 않거나 측정돼도 시민이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포장된다. 예산의 흐름은 PDF 속에서 미로처럼 숨고 로비 이해 충돌, 조달 네트워크는 쪼개진 공시로 분절된다. 감정의 정치로는 선거를 흔들 수 있어도 수치의 정치 없이는 권력의 습관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처방은 명확하다. 정치가 시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장치를 일상으로 만든다. 당내 민주주의를 공천 독점에서 공론 경쟁으로 바꾸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결선 투표,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세분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임기 중 약속 파기에 즉시 비용을 부과하는 주민 소환, 국민 소환의 상시화, 로비 후원 이해 충돌을 실시간 공개하는 등록제와 자동 회피 의무, 공공 조달 전 과정을 API로 노출하는 디지털 조달, 예산의 50%를 시민이 직접 배분하는 의무적 참여 예산, 권력에 독립된 상설 시민 배심원 정책 영향 평가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 법률 생계비를 보장하는 국가 펀드, 선출 권력과 수사 감사의 완전 분리와 장기 임기제, 회전문 3, 4, 5년 금지와 위반 시 형사처벌, 캠페인 재정의 실시간 영수증 공개와 마이크로 타겟팅 제한, 플랫폼 정치 광고의 출처, 도달, 타겟팅 매개 변수 의무 공개까지 이 모든 장치를 법,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묶어 상시 작동하게 하면 권력은 선거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심판대에 선다. 동시에 시민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에서 예산 읽기, 입찰 조회, 자료 요구서 작성, 정보 공개 청구, 데이터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동네 단위로 KPI 보드와 공약 이행 대시보드를 운영하며 의회 표결과 의원 발언, 후원 내역을 한눈에 연결하는 정치 리듬 게임을 만들듯 피드백을 즉시화한다. 언론의 프레이밍을 우회할 수 있도록 원자료와 시각화를 1차 언어로 쓰고 캠페인 토론 청문회에서 숫자를 거짓말하면 즉시 사실검증 배너가 따라붙게 한다. 정치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함성보다 증거, 일회성 촛불보다 상시적 비용이다. 말을 어기면 즉시 잃는다. 비용을 숨기면 자동으로 드러난다. 성과가 없으면 다음 주 여론판에서 빠진다는 확률을 높일수록 권력의 행동은 바뀐다. 핵심은 분노의 강도가 아니라 계기의 밀도다. 두려움은 제도에서 나온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에서 정치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화면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 계기판이어야 한다. 그 화면이 매일 시민의 손가락에 노출되는 순간 정치인은 비로소 백성을 두려워한다. 노년의 운을 끝장내고 싶지 않다면 말부터 통제하라.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운명이다. 7가지만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정리되고 평판은 올라가며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사람과 기회가 남는다. 첫째, 약점 고백 중독을 끊어라. 사실 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원래 숫자에 약해요 같은 자기 폭로는 공감이 아니라 취약성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 사람은 선의를 가장해 정보를 저장한다. 평가, 승진, 상담, 식사 어디서든 당신의 약점은 정당한 배제의 근거가 된다. 약점은 치유의 방에서만 다루고 일터와 관계에서는 현 상황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해법만 말하라. 필요하면 지금 이 이슈는 이렇게 보완했습니다로 대체하라. 둘째,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의 트리거를 영구 금지어로 설정하라. 배우자에겐 비교, 동료에겐 무지의 낙인, 부모에겐 불효의 단어, 자녀에겐 기대 포기의 표현이 있다. 사람마다 지뢰가 다르다. 한번 밟으면 기억은 평생 간다. 대화 전에 오늘 내가 꺼낼 주제 중 상대 지뢰가 있는가를 3초 점검하고 걸리면 질문, 경청, 재진술로 우회하라. 셋째, 돈 이야기는 비공개, 비개입, 비교 금지의 3B 원칙을 지켜라. 급여, 자상속, 투자 자랑은 상대의 자존감을 직접 타격한다. 인간은 나보다 가진 이에게 분노하고 덜 가진 이에게도 불편함을 느낀다. 얼마 벌어? 집은 얼마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위계 선언이다. 피할 수 없다면 숫자 대신 구조만 말하라. 나는 자동이체로 저축 비율을 고정해처럼 방법을 공유하고 금액은 지워라. 넷째,
미리 사과와 부족 프레임으로 긁어 부스럼 내지 마라. 오늘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는 겸손이 아니라 수준 낮은 기대 관리다. 당신이 던진 단점은 즉시 확대경을 끌어온다. 결과로 말하고 오류는 사후에 정확히 인정, 수정, 재발 방지로 처리하라. 치명적 리스크가 있다면 사전 공유는 대안동반이 원칙이다. 이 부분은 A 대신 B로 보완합니다. 영향은 X, 복구는 Y입니다. 다섯째, 상스러운 말은 단 한 번으로도 인생을 망친다. 욕설, 비하, 성적 은어, 집단 멸시는 당신의 교양과 신뢰를 한 번에 끊는다. 특히 글과 녹음은 영구 증거다. 분노가 치밀면 즉시 침묵 버튼을 누르고 호흡 4초, 정지 4초, 말 4초의 444 규칙으로 감정의 파도를 늦춰라. 허락 없는 농담은 폭력이고 모욕의 기억은 사과로 지워지지 않는다. 여섯째, 비교 발언은 관계를 부식시키는 산이다. 누구는 잘만 하던데 옆팀은 벌써 끝냈어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모욕이다. 사람은 타인의 고린 지점이 아니라 자신의 출발선과 싸운다. 비교 대신 기준을 제시하라. 이번 목표는 A, 측정은 B, 마감은 C야. 네가 보는 리스크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평가의 대상에서 문제의 동료가 된다. 일곱째,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포기하라. 조언은 위계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는 대개 나를 위해 하는 말이다. 상대가 묻기 전에는 원리, 사례, 선택지를 들이밀지 말고 맥락을 묻고 감정을 확인하라. 지금 원하는 게 공감이야, 해결이야 라는 한 문장이 관계를 구한다. 해결을 원한다면 그때 최소주의로 제안하라. 두 가지 선택지가 보여. 1. 바로 통화의 사실 확인. 2. 오늘은 정리 메일로 선긋기. 너에겐 어느 쪽이 편해? 이 7 금지어를 지키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입전 내 체크리스트를 습관화하라. 사실인가, 친절한가, 필요인가, 지금인가. 넷째,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면 입을 닫는다. 둘째, 대화의 기본 단위를 말하기 1, 질문 2, 경청 7로 재설계하라. 많이 들을수록 적게 실수한다. 셋째, 칭찬을 전략화하라. 사람 노력, 과정, 가치의 네 축을 번갈아 쓰되 과장은 피하고 구체로 칭찬하라. 보고서 좋았어가 아니라 3페이지표로 핵심 비교한 덕에 결정이 빨라졌어라고 말하라. 넷째, 기록하라. 분노의 순간엔 쓰고 보내지 말고 다음날 다시 읽고 30% 줄여라. 다섯째, 경계선을 선언하라. 나는 돈, 정치, 종교, 사생활은 자리에서 논하지 않아요. 같은 문장은 당신과 상대를 동시에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명심하라. 말은 관계의 통하다. 당신이 내뱉는 문장 하나가 신뢰를 입금하거나 평판을 인출하거나 미래를 파산시킨다. 노년의 운은 행운이 아니라 잔고다. 오늘 입금하라. 약점은 잠그고 지뢰는 피하고 돈은 비공개로 파. 변명은 폐기하고 저속어는 삭제하고 비교는 금지하고 조언은 청구서가 올 때만.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마지막이 편안해진다. 노후의 행복은 행운이 아니라 구조다.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을 멈추고 더 잘 누리려는 설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루는 당신 편이 된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에 천천히 눈을 뜨고 창을 가르는 빛의 각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지는 일은 사소한 의식이 아니라 자유의 복원이다. 식탁은 검소할수록 강해진다. 잡곡밥, 된장국, 김치, 시골에서 온 푸성귀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하다. 화려함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키워라. 씹는 소리, 김의 향, 그릇의 온도. 노후의 건강은 영양제가 아니라 규칙에서 나온다. 몸은 거창한 운동보다 꾸준한 루틴을 사랑한다. 침대에서 5분 스트레칭, 뒷동산 30분 산책, 오후에 가벼운 근력, 저녁에 느린 호흡. 숫자를 몰아붙이지 말고 리듬을 축적하라. 시간의 여백은 사치가 아니라 능력이다. 신문 한 면을 느긋하게 읽고 주식의 요동을 구경하되 거기에 인생의 감정을 맡기지 말고 권력의 난장 앞에서는 분노가 아니라 분별을 선택하라. 유혹은 많고 필요는 적다. 소유 대신 접근, 구매 대신 대여, 모으기 대신 순환. 안 가져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늘려갈수록 당신의 생활비는 줄고 자존은 오른다. 관계도 미니멀리즘이 답이다. 의무로 유지하던 연락을 덜어내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만 묻고 훈계는 버리고 경청을 남겨라. 오래된 상처에는 승부가 아니라 관용을, 다툼에는 증명 대신 거리를 선물하라. 재정은 방어형으로 바꿔라. 소득의 고정 지출을 60% 아래로 고정하고 비상금 혈 2개월,
보험은 단순 필수만, 투자엔 내가 이해하는 것만이라는 문구를 붙여라. 노후의 용기는 포기를 잘하는 데서 나온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멀리 간다. 배움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30분은 새로운 문장과 개념을 몸에 들여라. 언어 한 구절, 역사 한 장면, 기술 하나의 원리. 배움은 뇌의 체지방을 태운다. 놀이를 부활시켜라. 바둑 한 판, 뜰의 화분 손질, 동네 도서관의 강좌, 근교 별빛 아래의 짧은 여행. 목적지는 인증샷이 아니라 호흡이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감사의 언어를 습관화하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을 아침마다 입 밖으로 꺼내면 마음의 기압이 안정된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일정표의 마지막 줄이다.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하다. 유언장을 미루지 말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미리 적어라. 연명의 기준, 재산의 배분, 장래의 방식,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말. 이 명료함이 남은 시간을 더 빛나게 한다. 집은 줄이고 마음의 방은 넓혀라. 필요 없는 물건을 내보내듯 과거의 후회와 타인의 기준을 내보내라. 대신 일상의 걸작을 수집하라. 동쪽 창으로 쏟아지는 오전의 햇살, 유리창에 반사된 나무 그림자, 커튼의 바람, 소파의 온기, 고요 속의 심장 소리. 이것들이 모여 당신 인생의 황금기를 만든다. 젊음의 전성기는 성취의 속도였고 노년의 전성기는 의미의 밀도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깊게,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노후의 품격은 할 일 없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권리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라. 늦게 일어나도 죄책감 없이, 작게 먹어도 풍요롭게, 적게 소유해도 넉넉하게, 천천히 걸어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루를 설계하면 노년은 축복의 땅이 된다.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다. 지금 여기, 이 햇살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좋은 말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말은 힘이고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관계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실행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입 밖에 나오는 한마디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 지도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지혜의 지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